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 오늘 끝까지 좀 애를 먹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애를 먹이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정말 증시가 오를 듯 하면서도 오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늘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반복을 드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제 1분부터 보고 와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제 1분 보고 왔는데요. 내년 산업등급 위험에 대해서 하향 조정, 정유, 석유, 화학, 정화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유화학 조선, 그리고 주류까지 좋지 않다는 산업등급의 위협 등급에 하향 조정했다는 거 기사가 눈에 띕니다. 결국은 이것이 코스피 박스권을 좀 머물게 했던 계기도 됐었는데요. 자, 이런 얘기들 오늘 두 분 멘토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멘토님하고 양경석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얘기 참 하기도 이제 힘듭니다. 뭐 한 해 동안 너무 지루하게 박스권에서 갇혀 있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많이 갇혀 있다 보니까 참 한 해 동안 참 지루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네. 오현진 멘토님 올 한 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좀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뭐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한 3년 정도는 증시가 좀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뭐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 3년간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저는 이제 박스권을 좀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상. 네네. 오현진 멘토님 그렇게 예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기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고 예. 올해도 그렇고 박스권을 상향 돌파했으면 조금 좋겠다라는 기대감 충분히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기 연속 거의 뭐 2, 3년 정도 기업의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 자체가 이제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경기도나 기조가 고착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현재도 뭐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성장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현재 성장을 하거나 오히려 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한국 증시는 뭐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도 더 못 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특히 뭐 일본과의 경합관계, 엔저에 대한 우려감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안정되기만 하면 좋겠는데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감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달러 강세가 되면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라는 유인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국내 시장에 가기는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장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좀 사면 기관이 눈치를 보고 따라 사고 개인들은 어김없이 또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사면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눈치를 보면서 던집니다.
자, 이 수급 주체들의 서로 눈치 보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실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수급이 꼬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양경석 멘토님, 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배당을 안 받고자 하는 개인 큰손들이 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 기준에서 상승의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배당 시점, 배당 기준일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 즉 개인 투자자 큰손들이 좀 빠져나갔고, 그렇죠. 사실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배당락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자, 근데도 장은 어김없이 빼놨습니다. 네. 자, 이거 뭐 기관 투자가의 탓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 장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내년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그러한 그 메이저들이, 시장 메이저들이 외국인도 그렇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배당락 시점에서 보통 전통적으로 다음 해 상반기에 장세를 괜찮게 예측할 경우에는 배당락에서 윈도우 드레싱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은 기관 투자가들이 연초까지 주식을 홀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여왔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기관들이 그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살릴 수 있는 여력이 글로벌 마켓에서 그렇게 한국 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높게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좀 불확실하거든요. 좀 내년도 특별히 이제 디플레까지 염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배당락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내년 연초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장만 보면 뭐 내일이 또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살려이 그렇게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당 딱 끝나자마자 그냥 두드러서 물건을 그냥 내놓으면서 이렇게 주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1.04%가 하락을 했는데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200 지수는 마이너스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우량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배당을 받자마자 그것들을 물건을 내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힘들어집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제가 볼 때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코스닥 지수가 올해 12월 달 들어서 530 이하로 가지 않고 코스닥이 그나마 오늘 0.7%가 상승을 하면서 종목의 씨앗을 불씨를 좀 살려놨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크게 봐서는 내년도 1월장의 밑그림을 미리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사실 뭐 저는 늘상 말씀을 드려왔지만 당하기 전에 정책 입안이 좀 나와야 됩니다. 정책 입안 나와야 되고 정말 글로벌 마켓 대비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속이 터지실 거예요. 정말 이게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 터질 겁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소위 말해서 박스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가 유인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 배려를 해야 되고 이거 늦어지면 안 됩니다. 글로벌 마켓에서 뒤처집니다. 지금 중국도 지금 굉장히 중국의 10%대 경제 성장률에서 걔네들이 7%대로 묶어서 나가면서도 중국이 지금 이제 올해 상해종합지수가 3.0% 넘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정책 위반자들께 정말 꼭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증권시장 살리고 디플레를 막으려면 정말 특단의 조치들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예, 증권시장 살려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증권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셔야 또 그만큼 소비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 장을 갖다가 이제 지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지난 장을 자꾸 이렇게 파봤자 거기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내년 장에서 베어마켓적 요소, 그러니까 하락장 요소, 그리고 불마켓적 요소, 상승장 요소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불마켓적 요소부터, 긍정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자고요. 불마켓적 요소 내년장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다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결국은 유동성 효과에 대한 기대감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이제 지수 상단은 좀 막힌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상단을 좀 뚫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라면 국내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해외 유동성 효과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내년에 주목해볼 이벤트가 1월 22일 정도에 아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유로존의 이제 22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전면적인 QE죠. 국채 매입을 통한 완화 정책을 시장이 지금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일이 계속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실행 기대감은 좀 크게 가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언젠가는 실행될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실행될 조치라면 어쨌든 빨리 되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QE가 과연 언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냐 해서 QE가 실행되게 된다면 이제 전면적 부양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그동안 부진했었던 조선주라든지 이제 유럽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에 2000포인트 상향 돌파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 있고 뭐 두 번째로 유동성 효과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대출에 대한 확대 부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출을 늘리려는 움직임들 뭐 예금 금리를 인하하던가 앞으로도 중국이 전면적인 완화 정책을 시행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점진적인 완화 정책은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의 금융당국 같은 경우 중립적인 통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성장률이 6% 후반대까지 떨어지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부분이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의 제한적인 그런 부양책들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가장 기대하는 유동성 효과는 역시 이 시비에 전면적인 양적 완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1월 22일 날 시행되는 22회의에서 중요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번째 불마켓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중국의 제한적 경기 부양책 이것이 두 번째 대한민국 증시의 어떤 활성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양경석 멘토님, 어떻게 보면 그 22의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좀 닮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유명한 분하고 이렇게 비유를 또. 아니, 잘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그 마리오 드라기가 분명하게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데 미국도 이때까지 경기 부양을 해서 이렇게 정치가 좋아졌는데 사실 우리는 영향을 받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22가 과연 그런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수혜가 될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예, 세계 유동성의 확대를 보면은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미국 경기는 살아났습니다. 물론 소비도 원활하게 살아났고 고용 지표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건 그들의 문제이지 한국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따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유럽의 22의 그 부양책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좀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독일이 소위 말해서 키를 잡고 있거든요. 독일의 어떤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느냐. 실제로 독일의 제조업에 근간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변화가 확실하게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안고 독일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보고요. 특별히 22에 지금까지 이제 해왔던 그 추세로 봤을 때 그러한 노력은 더 기울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넘어야 될 산도 만만치 않게는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의 그런 확장적인 그러한 부분들, 정책들이, 통화 유동성 확대 정책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면, 실제로 예전에 유럽 쪽에, 조선 쪽의 수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재정 악화 문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도 없는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남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럼 조선 수주가 과연 확실하게 나타났느냐? 수주는 조금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성, 채산성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입장들이 좀 있고요. 이러한 부분보다 오히려 불마켓적 요소라고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뒤로 약간 늦춰지면서 다수의 그 신흥국들,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한 투자의 패턴이 글로벌 뮤추얼 펀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의 자금 움직임이 신흥국들에 대해서 조금 유예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약간의 불마켓적 요소라고 보고, 가장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중국 경기의 터닝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말해주듯이 올해 지금 3,000포인트에서 넘겨서 지금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 중국 소비를 겨냥한 한국의 경기의 활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상당히 있고,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결국은 아시아권에서도 특별히 아직까지 유동성 공급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참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건대는 1월 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한 단계 또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12월 달에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1월 때 정책적으로 지금 소위 이제 글로벌 마켓하고 공조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도 아마도 이번에는 좀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마켓적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불마켓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두 분의 얘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정답은 명확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얘기죠. 명확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얘기를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고요. 1월 22일 날 이제 22회에서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당장 그럼 1월 22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리스 지금 얘기가 나오기를 1월 25일까지 1월 25일에 조기 총선 실시하겠다는 제안을 하겠다는 뉴스가 방금 이제 또 나왔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1월장 이거 기대해 볼 수가 없는 장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불확실성 지속이 1월장 효과를 없애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게 1월 효과는 제가 정의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고 싶은데, 이제 1월 효과라는 게 결국은 다른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수익률이 이제 더 좋았다. 그게 이제 1월 효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지수를 보시면 1월 달의 지수가 다른 달의 지수보다는 한 2%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모습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는 정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보시면은 1월 달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만 이 1월 효과에서 조금 소외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 연초에 긍정적인 이제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기대감도 많이 수그러들었고,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도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까지 뭐 크게 이제 신뢰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조금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수혜를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수출이 잘 안 된다,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다, 계속해서 지수 상단을 제약한 요인이다,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월 달에도 지금까지 이어졌던 종목 장세가 조금은 더 연장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겠지만 이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역시 종목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1월 22일 전까지는 좀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려운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겠다,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도 1월이 크게 지금 몇 년간 좋지 못했습니다. 크게 뭐 좋았다고 보기도 힘들었던 그런 장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악재적 요소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상존하는 과정 속에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다면 사실상 오히려 장을 한 번 더 밑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금융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 기반자들께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다들 힘들다고 하시죠. 지금 어딜 가서 물어봐도, 어느 곳에 가서 물어봐도 경기가 좋지 않다, 아우 너무 힘들어 죽겠다 라는 소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결국은 국민의 힘이 빠지는 소리고 어깨가 늘어지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얘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 정말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준다면 더더욱 고맙겠지요. 자, 계속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 좀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네, 1월 효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기대는 플러스 2%고요. 실제로 1월 효과가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확률로 봤을 때 49점 몇 프로니까 1월 달에 장이 올랐다는 어떤 그런 통계가 50%가 뭐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1월 효과는 전체 시장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종목에는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월 달에는 아까 이제 오멘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ECB가 정책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좀 우세한 상황이고 글로벌 마켓에서는. 근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 될 겁니다. 지금 올해 11월, 12월 달 들어서 특별히 하반기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 국내 시장에서 12월 달에도 줄기차게 매도를 해가지고 2조 정도 순매도로 한 걸로 보면 오늘까지도 사고 있지 않습니다. 엊그제 뭐 좀 매도가 좀 주춤하는 것 같더니 다시 이제 또 배당 끝나자마자 물량 조절에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들. 글로벌 마켓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다우가 18,000원 넘어가고 유럽도 웬만큼 다 특히 독일 닥스지스 같은 경우가 만선에 육박하는 그런 걸 보이고 있고, 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17,000 이상에서 계속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뒷걸음질 쳐가지고 지금 1900선에서 간신히 지지하는 이런 모습들. 외국인들이 수급이 그렇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에 있어서는 1월 달에 효과가 예상이 상당히 지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한적인 유동성 시장에서 거대한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먹거리들을 책임지고 있는 수출 산업 위주의 그 기업들, 그러한 주식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소위 이제 기술력이 입증된 중소형주들의 약진이 또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그러한 산업의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코스닥의 1월 효과는 상당히 저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1월뿐만이 아니라 잘하면 상반기 시장 내내를 지배할 수 있는 코스닥의 상당히 그 중소형주 중심의 굉장히 강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찬스가 지금 왔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 분석에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종목 장세. 뭐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종목으로 승부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현지 멘토님 얘기 좀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1월장을 별로 좋게 보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 얘기가 맞죠. 네네. 그렇다면 1월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종목 장세는 좀 될 것이다라는 예견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럼 그 종목 장세에서 좀 업종을 한번 꼽아보자면 네네. 어떤 업종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1월뿐만은 아니라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지배해야 할 만한 섹터가 한 3가지 정도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배구조 이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핀테크 관련주, 세 번째로는 중국 관련주. 그래서 이 3가지의 섹터는 내년 상반기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배구조 이슈 같은 경우 올해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상장과 삼성 제일모직까지 상장이 됐죠.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제일모직까지 상장이 완료가 되고 지수 편입 이슈도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는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대감이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가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배구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대기업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 혹은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 그리고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와 SK C&C 같은 정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한진이 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 이슈에 엮이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핀테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과 IT를 결합한 것을 핀테크라고 하는데 모바일 결제가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애플페이라든지 중국의 알리페이는 상당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는 핀테크 부분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핀테크 육성 산업이 간편 결제와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관련주, 핀테크 관련주,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급성장하겠죠. 다날이나 아니면 보안 부분의 링네트 같은 종목들 앞으로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종목군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중국 관련주는 이제 중국은행이 지금 최근에 그 대출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래서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제한적인 완화 정책 정도는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다. 현재 뭐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잘 나가지만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잘 나갈 국가가 저는 중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즘에 중국 관련주는 계속해서 강해요. 특히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 중국에 진출만 했다면 급등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 있는 산업을 영위하는 종목군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모바일 게임주 좀 저평가된 종목이 데브시스터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키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컨텐츠 부분의 협업, 국내 업체와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엔터주인 YG 엔터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그 삼성의 지배구조에 대한 영향들이 트리클 다운 현상으로 여러 종목들에게 좀 좋은 선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주였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핀테크,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금융과 IT를 결합한 핀테크 쪽 산업, 그 다음에 중국 진출에 있는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은 시장이요, 뭐, 숲이 안전해야 나무가 안전합니다. 그죠? 숲은 지금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무에서 과연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오현진 멘토님께서는 늘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라고 드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월장이 아니라 바로 상반기의 모습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경승 멘토님. 네.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좀 1월장부터 상반기 쪽에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산업 섹터가 있다면.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야 될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전체 시장 구도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 예. 지금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소위 수출 주도의 그러한 그 산업군에 대해서 그렇게 썩 메리트가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내년도에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얘기를 해줄 거고, 수출 산업 자체가 상당히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수요처의 어떤 한계를 느껴가는 그런 상황들,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IT 산업의 대표들이 지금 그 부가가치를 그만큼을 더 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우리 그 시장 체력이, 경제 체력이, 한국의 경제 체력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상당히 깊이 빠지는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지는 3몇 %대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좀 힘들어도 종합지수로 봤을 때 마지노선을 뭐 1800 정도로 잡아도 크게 많이 그 밑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간적으로 늘어뜨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시면 특별히 내년도에 타겟을 제가 두 가지로 딱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타겟은 한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야다. 그 중에서 한국이 지금 대기업들의 어떤 그 IT 대기업들이 부진을 하면서 조선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몇 년 전에 시장을 지배했던 차화정의 휴면기로 들어가면서 잘 보시면은 제약주가 2년 전에 소비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부품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그 내년에 그 판도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모바일 섹터의 세분화,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쪽에 저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소위 이제 부품 1세대 지금까지 모바일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모바일 부품주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힘들어졌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부분들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부분들이 모바일 계통에서는 사물 인터넷 쪽입니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지지난주에도 잠깐 방송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뭐해가지고 엔테스라든가 지금은 좀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SNS라든가 엔테스라든가 기가레인이라든가 몇 가지 종목 쫙 있죠. 효성 ITX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물 인터넷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옥석을 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높다. 특히 1월달에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중국의 소비 관련 패턴입니다. 큰 아웃라인에서 보면 아까 우리 오현진 멘토님 말씀하셨던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중국 소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형의 서비스 산업이지만 유형에 대한 그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중국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불러일으키다. 무형 중에서도 특히 올해 시장을 지배했던 중소형 패턴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행이라든가 이런 중국의 특수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제가 꼭 말씀드려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서 중소형주 접근하시면은 내년 상반기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특히 1월달 장에서도 종목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네. 예. 제가 어쩌면 원하는 대답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 여전히 좀 강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을 좀 강조를 해주셨고, 중국 소비 문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 분 다 좋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통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분인데. 자, 중국이 내년도에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짧게 대답해 주시죠.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사실 기대할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차피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취하는 건 아니죠. 그냥 안정적인 성장률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기대할 건 없다. 다만 지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중국 증시 지수 측면에서는? 네, 중국 지수 측면에서는 자금이 좀 유입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멘토님도 중국 증시 내년에 좋게 보고 계시죠?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그 배려가 유동성, 이제 중국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질서가 잡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후광통이 됐습니다. 그죠? 네네. 그럼 중국 쪽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간접 투자가 좋을까요? 자, 대답 좀 해주시죠. 저는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차라리 중국 관련된 펀드를 좀 분할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은 모르시겠지만 직접 그 기업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찾아보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투자 관점을 갖기엔 좀 어렵고 국내에서도 어차피 중국이 성장할 때 혹은 중국 증시가 좋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좀 찾아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중국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경승 멘토님. 네. 좀 묻자고요. 우리가 지금 증시가 안 좋으니까 너무 지금 딱딱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좀 웃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좋은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내년에 중국 상승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눠서 후강성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중국 진출에 있는 업체 중에 중국 소비 문화와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저는 심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돈 많으시면 직접 투자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진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있는 데서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돈이 많다면 뭐 투자는 여러 군데 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참 어떤 기대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 중국이 내년도 한국 증시에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기대도 사실 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문화가 변했고요. 그들이 지금 중산층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소비를 할 것이고 그 소비 문화가 대한민국 한류 쪽으로 흘러준다면 더더욱 고마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십시오. 두 분이 정확하게 얘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29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녹십자, 토비스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차는 조금 하락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토비스가 오늘장 2.48% 상승하면서 포트의 5.1%의 고수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양경석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노 신소재 종목을 편입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14,350원이 편입돼서 현재 포트에는 4.5%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자, 2위는 정재영 멘토의 SM, 11.1%고요. 단숨에 2위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10.3%로 3위고요. 그리고 4위 또 정재영 멘토입니다. 인선 ENT. 자, 지난주 이거 굉장히 좋게 서로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게 9.3% 오늘 한 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9.3%로 4위로 등극했고요. 5위는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6.4%로 새로 순위권에 등극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그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여전히 조민규 멘토네요. 유니테스트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7.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정수 멘토가 28%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조민규 멘토를 제꼈습니다. 새롭게 1위에 등극했는데요. 이정수 멘토님 나오시면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 멘토가 아쉽게도 한 단계 하락하면서 26.5%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재용 멘토가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15.3%로 3위에 등극되어 있습니다. 이번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00%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현진 멘토님 포트를 보고 있으면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별로 좋지 못했고, 중형주였던 토비스에서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좀 예스해 주시고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현대차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1.72% 정도 조정이었는데요. 딱 배당락만큼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아마 배당을 주당 한 3, 4천 원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천 원 정도 밀렸기 때문에 배당을 제외했을 땐 거의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정부가 최근에 3조 5천억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더 큰 규모, 더 자주 부양 정책을 실시한다면 엔저에 대한 우려감 또 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녹십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배당 수준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올해 약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배당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배당을 제외하면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일지 단기적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국내 독감 치료제인 페라미플루의 미국 FDA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의 매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 토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배당락이 있었지만 이제 좀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토비스는 주당 배당금이 16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시세 차익 이외에 배당 수익까지 함께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뭐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카지노 모니터와 커브드 모니터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관점 유지하고 세 종목 모두 홀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양경석 멘토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한 종목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남은 게 아니라 이제 새로 편입 들어간 거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오늘 좀 오늘 장 포함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네네. 제가 공교롭게도 그 막상막하에 출연을 해서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중소형주가 누가 보고 있는지 막 사서 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편입이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오늘 종가 가격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을, 나노신소재를 지난 금요일 날 편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주가가 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26,000원대 5월 달에, 올해 5월 달에 26,000원 했던 건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가 3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전년 비해서 뭐 46%가 감소를 하면서 주가를 이제 하락으로 좀 몰고 왔는데, 하나자산에서도 또 이제 뭐 1.63% 매각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치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주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7,000~18,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에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간략하게 AS 들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분의 히든 카드와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멘토님께서 해주시죠. 예. 네. 오늘 제가 SKCNC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SKCNC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모멘텀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관성 있게 앞서 전략에 말씀드린 대로 맞는 업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SKCNC는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IT 보안이라든지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국내 상장 업체로는 삼성 SDS가 뭐 동종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바일 커머스 업체와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해서 함께 핀테크 시장에 진출하겠다. 뭐 이거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성과 아직 모르겠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SKCNC가 핀테크 관련주로 묶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핀테크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계속해서 적어도 한 상반기에는 좀 주도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와의 합병 가능성입니다. 이게 뭐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얘기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국내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SK도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최태원 회장이 SK의 지분은 0.02%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SK라는 그룹 자체를 아주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SK를 지배하고 있는 SKCNC의 지분을 33% 정도 편입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룹의 안정적인 그런 그 지배를 위해서는 SK와
삼성전자와 SK CNC를 합병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뭐 삼성그룹 쪽에서는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합병 얘기가 나오듯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신사업 부분입니다. 중고차와 에코폰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좀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있어서 중고차 부분은 매년 20%의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차 판매는 약간 꺾이는 모습이지만 중고차 매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중고폰에 대한 수요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신사업에서의 성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호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4분기에 실적이 좋을 업종이나 종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군에 수급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SK CNC 같은 경우 4분기에 BIT 부분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1-20%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 모멘텀도 갖춘 종목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3.37% 정도 상승해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21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제 생각에는 시장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가는 21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 자체는 돌려냈기 때문에 상승 탄력 한 번만 붙으면은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25만 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 그 다음 매물대가 되고 고점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이고요. 손절가는 20만 5천 원으로 조금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 전략까지 모두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짧게 들어봤고요. 양경승 멘토님도 네. 오늘장 히든카드와 가격 전략 같이 제시해 주시죠. 아주 짧게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힘드셨던 분들이 좀 한번 승부를 한번 정말 이 정도면 승부 걸어볼 만하다 하는 주식인데요. 저가주입니다. 제가 저가주를 잘 손은 안 되는데 이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제 SFC라고 112240입니다. 주가가 태양광 모듈의 그 백 시트 들어가는 그 제품인데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예요. 주가가 왜 많이 빠졌냐면 작년 올해에 중국에서 태양광에 규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적 악화에 따라서 과도한 하락. 그리고 그렇지만 기업 내용을 자세히 기본적 분석을 뜯어보면 부채 규모 감소하고 재무 안정성 굉장히 양호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방열 팩시트의 중국 진출이 기대가 되고 서서히 이제 중국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공인인증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만간에 반영을 시키겠구나. 그래서 제법 큰 폭으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도 괜찮겠다. 그리고 뭐 상반기까지 보더라도 아마 명예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주봉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봉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6,000원대에 있던 게 주가가 망그러져 가지고 완전히 빠진 다음에 최근에 주봉에 양봉이 하나가 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암시를 해주고 있고요. 주봉상의 목표치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000원 근처까지는 일단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 그 다음에 잘하면 4,000원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 한번 승부를 늘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봉상에 보시면 일봉상에 거래가 좀 실리기 시작을 하죠. 하면서 제2동평균이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손을 내면 그렇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지 투자 유의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소형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을 잘 조절하셔서 너무 한 방에 그냥 몰빵하지 마시고 한 비중 15% 내지 20% 이내로 이렇게 하시면 좀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했는데 매수 가격은 2,280 오늘 종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2,900원. 손절 가격은 5일 이동평균선 전저점을 하회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9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예의 전당까지 노려본다는 야심까지 좀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이제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은데, 새해 인사를 같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제 폐장을 앞두고 저희는 내일 이제 하루 쉬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이죠. 1월 2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전부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